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영화죠. 아바타 불과 제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잘 안 될 경우 아바타는 더 이상 영화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힘과 기대가 가득 들어간 이 작품. 당연히 앞선 1, 2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아바타 시리즈 지금까지의 주요 내용, 주요 설정, 그리고 캐릭터들 소개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이런 정리 영상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온갖 이름이 나오고 온갖 막 용어, 지명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분명히 또 영화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러닝타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화 2편 보는 것보다 장단컴대 훨씬 짧습니다. 그냥 쓱 보고 가기만 하면은 영화 보면서 알아서 이해가 되고 알아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편하게 봐주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리즈의 주된 이야기. 아바타의 모든 이야기는 먼 미래 우주에 있는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진행됩니다. 문명의 발전을 계속 거듭하던 인간이 우주까지 나가게 됐고요. 결국 이 판도라라는 행성까지 와서 이 행성을 개발하려고 하죠. 근데 이 행성에는 나비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계인, 걔네 입장에서는 판도라 원주민, 이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쪽으로 개척을 하는 건데 나비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하늘에서 외계인들이 자기네 행성에 왔어. 그리고 이 판도라를 자기네 마음대로 막 조사하더니 자기네가 원하는 자원이 있다고 판도라 자연을 막 훼손해. 그리고 이 행성의 자원을 지네 행성으로 막 가져가. 이게 참아지겠어요? 못 참지. 당연히 인간과 나비족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생긴 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반대로, 야, 이거 판도라라는 행성, 나비족 사람들 우리 싸울 거 아니다. 이 행성 얼마나 아름답고 공부할 게 많냐. 나비족 얼마나 멋있냐. 쟤네랑 친하게 지내자. 차라리 우리 평화롭게 가자. 온건파들이 힘을 얻는 시기가 왔겠죠. 그 온건파들이 했던 여러 시도 끝에 인간 한 명이 이들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냥 친해지는 걸 넘어서 아예 나비족의 한 부족의 일원이 돼요. 인정을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인간 쪽 기지에서는 강경파가 다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대로 못 기다려.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원이 얘네가 사는 요 동네 아래에 있어. 저거 어차피 밀어야 돼. 친해지는 거 의미 없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비족을 몰아내기 위한 압박이 들어오고요. 나비족의 일원이 된 이 인간을 포함한 극소수 온건파 인간들은 나비족과 힘을 합쳐서 인간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둬요. 이 싸움을 위해서 여러 나비족 부족들이 힘을 합쳤었거든요. 그리고 이 큰 싸움에서 패배한 인간들은 판도라 행성에서 추방당합니다. 지구로 다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판도라의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다시 판도라로 와요. 이번에는 그냥 자원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침략을 하러 와요. 왜? 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구가 명백하게 죽어간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 인간이. 그래서 판도라를 자기네 행성, 인간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침략의 스케일이 커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돌아온 이 침략자들 중에는 나비족의 일원이 된 그 인간 배신자 있죠. 그들 입장에서 배신자예요, 배신자. 얘한테 사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신자니까. 그리고 그 인간 나비족 일원이 됐잖아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비족 그 일원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해갖고 애도 낳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다둥이, 다자녀 가정이야. 잠깐, 아바타 아예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긴 외계인이랑 아이를 낳냐.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스토리 먼저 들으세요. 어쨌든 주인공이 지금 가정을 이루게 됐잖아요. 근데 돌아온 인간들이 자기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한대. 위험하잖아요. 왜? 나를 노린다는 건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거고,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족이 위험에 처한 거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나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모두를 지키려면 내가 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 있던 부족을 떠나서 바다에 살고 있는 다른 나비족 부족에게 찾아가서 그쪽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은둔이 됐으면 이게 시리즈가 이어지질 않겠죠. 인간들이 기어이 온갖 잔혹한 짓을 저지르면서 이 친구를 찾아내요. 심지어 얘를 깨어내기 위해서 주인공 집안의 아이들, 그리고 주인공이 숨어 살고 있던 그 새로운 부족, 이 부족 족장의 아이들까지 인질로 삼아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른들이. 다행히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주인공과 이 나비족 일행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어요. 이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야 주인공은 도망만 다녀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맞서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싸워 물리쳐야 되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아바타 1, 2편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고 들으면서 엥?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허점이 많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그 빈칸들을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아바타니까 먼저 아바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아바타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조종하는 인형이에요. 인간들이 나비족이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그랬죠? 그러려면 그들에게 이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 그들의 모습을 닮은 나비족의 모습으로 가는 게 그나마 친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DNA와 나비족의 DNA를 섞어서 나비족을 닮은 유기체를 만듭니다. 인형이에요, 인형. 그리고 이 유기체가 만들어지는데 DNA를 제공한 특정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어디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원격으로 얘한테 딱 접속을 해서 이걸 조종하는 그런 원격 조종 시스템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DNA가 들어간 이 개별 아바타 하나만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아바타 시리즈의 주인공, 배신자 인간, 그 친구도 이런 방식으로 아바타를 사용해서 나비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근데 1편에 판도라에 존재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또 소개가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아바타를 조종하는 인간의 영혼이 이 아바타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게 소개되고요. 실제로 1편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 선택을 합니다. 자기 육신을 버리고 아바타의 몸에서 제대로 깨어나면서 원격 조종이 아니라 영혼이 글로 넘어가게 되면서 진짜 나비족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나비족 일원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너무 가능하겠죠? 근데 이 설정이 2편에 오면서 살짝 바뀌어요. 혹은 뭐 추가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아바타 자체는 인간의 DNA가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나비족 DNA는 자기네가 샘플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 유기체만 잘 배양해서 성장시켜 놓으면 인간이 자기 기억을 백업해놨다가 그걸 얘한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설정이 추가돼요. 물론 이 백업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2편에 소개된 걸로는 사람이 유사시에 사망할 때 대비해서 이런 거를 해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전투를 앞두고 자기 기억을 백업해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죽으면 이 백업본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나비족 외형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로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과 정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만 나비족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바타로. 꼭 판도라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어도 인간의 기술력으로도 이 비슷한 걸 할 수 있다. 물론 백업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은 손실된다. 이런 설정이 딱 추가가 되고 이 설정으로 탄생하게 되는 존재들이 원래 인간이었다가 나비족 외형을 갖게 된 존재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뭐 이번 3편에도 이런 존재가 계속 더 등장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설정이 추가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탄생시킨 나비족 외형의 존재들이 계속 생기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헷갈려하지 않아요. 인간도 나비족을 구분할 수 있고 나비족도 인간을 바로 알아봐요. 왜? 인간이 탄생시킨 나비족 외형의 존재는 손가락이 5개고요. 찐! 오리지널 나비족은 손가락이 4개예요. 또 인간이 탄생시킨 그 존재와 찐 나비족이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 있죠? 주인공의 아이들, 얘네도 손가락이 5개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네끼리 이제 혼혈인지 아닌지, 찐인지 아닌지 막 구분하는 대사도 나옵니다. 그들이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아바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했으니까 아바타의 주인공 얘기를 지금 해버립시다. 이름은 제이크 설리. 이 친구가 누구겠어요? 맞아요. 그 인간 배신자. 인간의 위대한 판도라 행성 개척 계획을 무산시킨 그 배신자, 나비족의 영웅. 이 친구는 원래 해병대 출신 군인인데 부상으로 하마시를 못 쓴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쌍둥이 형이 이 아바타 프로젝트 지원을 했었고 그 DNA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판도라로 가기 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형과 사실상 똑같은 몸인 제이크에게 기회가 온 거죠. 얘는 형의 DNA로 만들어진 아바타에게 접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 자긴 지금 하반신을 못 쓰는데 아바타에 접속하면 사지 멀쩡한 데다가 나비족의 신체는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옛날 생각하면서 날아다니겠죠, 자기는. 굉장히 이 프로젝트와 본인이 좋은 궁합이었어요. 그래서 신이 난 제이크 막 활약을 하면서 나름의 고생을 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나비족의 일원으로, 그들의 전사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스파이 짓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욕도 먹고 이것도 또 고생의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나비족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인간을 몰아냈으니까 그는 나비족의 전쟁 영웅이죠. 그리고 역시 뭐 특성이 특성인지라 다른 나비족들과 달리 총기류를 훨씬 더 능숙하게 잘 다룹니다. 그리고 스토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비족 일원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죠. 워낙 또 이렇게 만들어진 어렵게 만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리 스틱 투게더, 설리 가족은 하나다, 이게 자기네 집안 가훈이에요. 지가 만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가족을 아끼는 제이크, 뭔가 본인이 전사 DNA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끼는 우리 이 가족, 어디서도 위협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 또 착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이라 자기 자녀들, 정확히는 자기 아들들에게 좀 필요 이상으로 엄해요. 마치 군인 양성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좀 양육합니다.
이걸로 아내한테 잔소리를 좀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노력해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번 영화에서 본인의 아이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제이크의 양육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을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스토리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있던 부족을 떠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이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이크가 그 부족의 리더였거든요. 근데 이 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피를 한 거예요. 정말 큰 결정이었죠.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부족에게도. 근데 본인은 이 결정이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이 어쩌면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번 3편에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됐을지, 어떤 결정들을 내릴지 일단의 큰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는 그만큼이나 자기 가족을, 그리고 나비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제이크가 그렇게 애정하는 나비족, 이 종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나비족 얘기를 해봅시다. 판도라 행성의 원주민인 나비족.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 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세상 만물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에는 흐름이 있고 우리의 에너지는 그걸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돌려줘야 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조차 그 사냥 대상인 동물을 죽이기 전에 감사함과 미안함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특성은 이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지어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촉수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판도라의 동식물과 교감을 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 행위를 샤헤일루라고 하는데 이게 링크, 교감 이런 거예요. 이거를 동물과 함께 딱 연결을 하면은 동물과 자기가 그냥 인간이 동물을 조련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동물의 감각들을 공유하듯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좀 조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식물과도 이 샤헤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혼의 나무라는 식물이 있죠. 나비족이 진짜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인데 여기에 자기를 연결하면은 선조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비족은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비족의 무기 역시 또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제이크 설린의 가족 정도만 총기를 좀 다루고 나비족 전사들은 기본적으로 활, 창 이런 걸로 싸워요. 신체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커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나비족이 어디 사냐에 따라서 그들도 신체가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진화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주인공이 있던 부족, 그 부족의 이름은 오마티카야라고 해요. 오마티카야족.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이 오마티카야족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가면 숲의 부족의 일부예요. 어느 지역의 사냐에 따라서 어느 부족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이름 그대로 이 부족은 숲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는 물론 전사들의 무기 그리고 능력 다 숲에서의 전투와 생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탄다던가 흔적을 추적한다던가 소리내지 않고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들. 근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계 행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숲이 육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산맥이라고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섬들이 막 있거든요. 이 숲 사람들은 전체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마티카야족 사람들은 이 하늘에 떠다니는 섬까지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나비족의 신체로 와서 숲의 부족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아까 제이크네 가족이 바다에 사는 부족에게 피신을 했다 그랬죠? 그 부족의 작은 개념의 부족의 이름은 맷케이나족인데 이 맷케이나족은 산호초 부족이라는 큰 개념으로 또 분류가 돼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요. 또 몰라요. 나중에 바다 부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시리즈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일족은 산호초 부족이라고 불려요. 이들은 당연히 바다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헤엄 잘 쳐야 되고 잠수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에 맞게 신체 능력이 진화했고요. 이곳 전사들 역시 이 바다에 맞게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다? 내가 이쪽 지형 부족에서 에이스였어도 저쪽 지형의 부족 동네에 가서 싸움이 벌어진다? 살게 된다? 나는 하수 오브 하수다. 거기 걸 다시 다 배워야 된다. 배운다고 해도 신체가 못 따라갈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자연과 거의 동화되며 신체를 진화시켜 살아가는 나비족. 왜 이렇게까지 자연과의 교감을 함께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A와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A와는 기본적으로 이 행성의 나비족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도라의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A와의 모습이 실제로 등장한 적은 없는데요. 인간 과학자들이 판도라라는 행성을 조사하다가 신기하게 여기는 나무 뿌리들이 지들끼리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왜 나비족이 식물과도 교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나무 말고도 다른 신성한 나무들이 있는데 인간 과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은 나비족은 이 판도라 행성에 펼쳐져 있는 신기한 네트워크, 식물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네 촉수로 교감을 시작하면은 본인들의 기억을 여기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거나 여기 업로드되어 있는 기억을 다운로드하거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나비족이 얘기하는 선조들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 판도라에는 지구 상식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비족은 그리고 이 모든 게 에이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와를 믿고 사랑한다면 에이와가 관장하는 이 행성의 모든 걸 아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작품을 보다 보면은 흰색 공중에 떠다니는 해파리 같은 게 막 있어요. 조만한 아이들이. 얘네가 신성한 나무의 씨앗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에이와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또 나비족은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신성한 나무의 씨앗들이 그 사람 주변에 막 머물러. 그러면 에이와가 살려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에이와라는 존재를 판도라 모든 것의 서열 맨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나비족은. 그래서인지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이렇게 개념을 좀 잘 갖다 붙입니다. 실제로 나비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항상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대사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당신을 본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내가 이런 뜻이에요. 영혼도 사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는 아이들이 나비족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판도라 행성에 가게 되면 나비족을 만나게 되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I see you. 그럼 이 나비족을 대표하는 주인공 얘기를 해볼까요? 네이틸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바타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이 친구는 손가락이 4개인 찐 나비족이고요. 제이크가 1편에 부족의 일원이 되는 오마티카야족, 그 족장의 딸이에요. 그런 만큼 자기 스스로 준비한 게 많았겠죠? 뛰어난 전사입니다. 네이티리는 특히나 화를 되게 잘 쏘는데 네이티리가 눈 희번뜩하게 뜬 다음에 악 소리 내잖아요? 도망가세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사인 네이티리. 아바타 형태로 나타난 제이크와 현관으로 서로 관계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매력에 빠지고 서로는 사랑하게 되고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죠. 당연히 자기 남편과 아이들, 가족에 대한 자부심, 사랑 대단하고요. 족장의 딸이다 보니까 자기 부족에 대한 애정도 대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네이티리가 남편을 따라서 부족을 떠나 도망가야 됐을 때 얼마나 슬펐을지, 그 스노볼이 굴러서 내 아이가 전투 중에 죽는 걸 봐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죠. 마침 지난번 영화를 통해서 남편 제이크가 도망치기를 멈춘 것 같으니까 이번엔 네이티리가 남편과 또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 기대해 볼만 하겠죠. 근데 이게 둘만이었으면 정말 바로 다이내믹하게 싸울 것 같은데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둘 사이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 아이들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네테이암. 책임감 강하고 듬직한 첫째 장남인데요. 이 친구가 지난번 영화에서 죽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냉철하게 말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공들 아이니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상신이나 이름 언급 같은 게 나오면은 같이 슬퍼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네테이암. 그리고 네테이암 아래 서열에 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여러모로 특별한 존재예요. 제이크와 네이티리의 자녀인데 친자녀는 아니거든요. 입양된 아이예요. 물론 이로 인한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다 사랑으로 함께 똑같이 컸어요. 근데 키리가 이들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이 친구의 태생이 미스테리거든요. 키리의 엄마는 그레이스라는 인간입니다. 지구인. 아까 나비족의 온건파 소수가 있었잖아요. 대부분 과학자들인데 이 온건파의 수장, 레전드 과학자예요. 판도라의 이 생태계를 정말 열심히 연구한 과학자. 판도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레이스 박사는 1편에서 사망하거든요. 하지만 이 그레이스 역시 자기 DNA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아바타가 있었어요. 1편에도 그 아바타가 여기저기 보이고요. 그리고 인간 그레이스가 죽었는데 이 그레이스의 아바타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킬이에요. 신기한 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레이스가 아바타 상태로 임신한 것조차 아무도 몰랐으니까 아빠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근데 더 미스테리한 건 키리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비족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완전히 다른 레벨의 동식물과의 교감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비족들은 촉수를 이용해서 동식물 하나랑 1대1 교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통으로 동식물을 조종해요. 얘가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명령에 따라 이동해요. 그리고 가끔은 얘가 이렇게 들판에 누워있으면 식물들이 얘를 중심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정말 마법사 혹은 초능력자 같은 능력이 좀 엿보여요. 심지어 이 능력을 본인도 좀 활용을 해서 2편에서 위기에 빠진 가족들을 구출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판도라의 신 에이와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판도라를 너무 사랑했던 그레이스 박사가
A와의 아이를 뵌 것이다. 키리는 신의 자녀다. 뭐 이런 추측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건 뭐 우리 관객의 시선이고, 키리 본인은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른가? 요것 때문에 가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영화에서 키리에 대한 비밀이 조금 더 풀어질지, 능력이 조금 더 개방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키리보다 바로 아래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또래, 같은 나이대인 로아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첫째형 네테이암과 다르게 좀 더 반항적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 덕분에 작은 사건 사고들을 좀 일으키는 스타일이고요. 그때마다 큰 형이 이거를 좀 커버해주는 패턴이 삶에 반복됐죠. 근데 그렇다고 얘가 뭐 나쁜 애인 건 아니에요. 못된 애 아니에요. 자기 특유의 독립적인 성향이 조직 문화에 융화가 되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 끔찍히 아낍니다. 누가 이거 괴롭히잖아요. 먼저 나서 갖고 이렇게 싸워줘요. 그때 주먹이 먼저 나가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형인 네테야임이 사망한 것도 이 전투 상황 중에 자기 친구 한 명이 적진에서 아직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탈출하기 위해 굳이 한번 적진에 더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네테야임 형이 죽어요. 결과적으로 친구를 구했으니까 아주 잘한 거지만 어쨌든 이 결정 때문에 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경험이 다소 독립적이고 악동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던 로아크의 성격을 변하게 했을까? 요게 또 3편의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막내 투크, 얘는 막내예요. 아직까지는 뭐 스토리상에 대단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막내니까 좀 쉽게 납치당할 수 있다. 막내니까 인질이 됐을 때 너무 불쌍해 보일 수 있다. 뭐 막내니까 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모두가 1순위를 구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만 등장했죠. 과연 이번 영화에서는 본인도 좀 성장을 해서 여러 변수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비족 얘기를 너무 계속하니까 파랑파랑의 필요 이상으로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잠깐 인간 측 얘기를 해봅시다. 그들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측 입장, 간단해요. 인간의 입장은 그게 뭐가 되었든 나쁜 겁니다. 이 아바타 세계관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빠요. 침략자들이잖아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판도라에 막 학교도 지어주고 나비족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랬다. 평화주의 노선을 했다.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논리지만 어쨌든 이건 침략자의 논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노선에도 이유가 있었던 게 1편에는 언옵타니움이라는 특수한 자원을 지구로 빼돌리고 싶어 했어요. 이게 지구에서 비싸게 팔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2편에서는 지구라는 행성이 죽어가고 있으니 판도라를 우리의 새로운 행성으로 만들겠다. 대놓고 침략을 하겠다고 하죠. 거기에 플러스 판도라에 살고 있는 지구로 따지면 고래 같은 생물체가 있습니다. 툴쿤이라고 해요. 이 툴쿤에 내에서 뽑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용액이 있는데 암리타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노화가 완전 방지된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물질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판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거 어짜고 툴쿤 대학살, 사냥을 벌이는 것도 인간이죠. 그러니 인간은 나쁘다. 그 중에 극소수, 대부분 과학자 극소수만이 판도라와 나비족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우주에서 왔다 보니까 나비족은 이들을 하늘의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예전 버전에서는 아바타를 캡슐에서 직접 조종했어야 됐으니까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꿈꾸는 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명칭이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그런 나쁜 인간들, 이 인간들 측에서도 중요한 캐릭터가 둘 있습니다. 첫 번째, 쿼리치 대령. 이 인물은 사실 인간으로 해야 되지 이제 나비족으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태도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갈게요. 나비족에 온건파가 있고 강건파가 있다 그랬죠? 쿼리치 대령은 극강성파예요. 군인이니까 전투 능력 뛰어나고요. 전략 좋고요. 자연스럽게 1편에서 바로 메인 빌런으로 활약합니다. 1편에서 제이크가 살짝 나비족의 편이 되는 과정에서 스파이짓 같은 거 살짝 했다 그랬죠. 그게 쿼리치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던 제이크가 자기를 배신해서 나비족 사람이 됐고 나비족을 도와서 자기가 이끄는 인간들을 추방했잖아요. 전투에서 자기를 이겼잖아요. 제이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래서 얘를 막 죽이려고 하다가 제이크를 사랑하는 네이티리의 화살에 가슴이 뚫려서 죽습니다. 나름 인간의 신체지만 엑소슈트라는 걸 활용해갖고 거대한 기계로 막 싸움도 하지만 엔딩은 그랬다. 화살 맞고 죽었다. 그럼 이제 아웃해야 되잖아요. 근데 2편의 쿼리치가 또 나와요. 아까 설정 설명할 때 인간의 기업을 백업해놨다가 그 사람의 DNA가 들어간 아바타에 이걸 이식시키면 그 사람이 새로운 몸으로 되살아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중 하나가 쿼리치예요. 본인뿐 아니라 1편에서 사망한 본인 그 크루, 부하들도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쿼리치 아바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존재 자체가. 강성파 인간, 쿼리치의 성격과 정신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신체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나비족의 몸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자체가 지금 뭔가 맞지 않아요. 심지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백업본을 사용하면 기억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왜? 백업 이후부터 쿼리치 대령이 죽을 때까지는
이 아바타 쿼리치의 기억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되냐? 그냥 전투를 나가기 전에 인간 쿼리치가 남긴 영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래 제이크가 배신을 해서 싸움을 했었지. 제이크가 나쁜 놈이야. 일단 쟤한테 복수해야 돼. 요것만 동기를 강하게 가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편에서 이렇게 판도라 행성을 들쑤시고 다니다가 쿼리치 아바타 존재가 죽은 인간 쿼리치의 유해를 만나거든요. 뼈다귀가 된 본인을 만나요. 그 두개골을 자기가 부숩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나는 쿼리치이지만 쿼리치가 아니다. 쿼리치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어떤 암시 같은 게 보여지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도끼에 도끼를 더해서 악랄한 짓을 하다가 결국 제이크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던 싸움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요. 물속에 처박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누가 구출해줘요. 하지만 그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피해서 도망치죠. 이렇게 시리즈 최강의 빌런이자 제이크 네이티리 부부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쿼리치. 3편에도 당연히 등장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수를 쓸지 이게 큰 관람 포인트고요. 하나 더해서 그가 정말 끝까지 악랄할지 아니면 전형적인 빌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 다음 소개할 중요 인간 때문에 그래요. 스파이더라는 인간이 있어요. 이 친구도 키리나 쿼리치 아바타처럼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1편에서 나비족이 인간들을 상대로 이겼잖아요. 인간들이 추방됐잖아요. 그때 그 온건파 과학자 극소수는 판도라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간이 판도라에 남았었어요. 아기 한 명. 너무 아기라서 우주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신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경파 쪽 사람의 아기인데도 여기 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기한테 무슨 죄가 있어. 사상이란 게 없을 시기인데 자연스럽게 여기 남아있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크고 여기 사는 나비족들과 교류하면서 컸어요. 그게 스파이크란 친구예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스파이더라는 친구를 계속 스파이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뇌가 오작동해서 완전히 잘못 말한 거니까 스파이크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스파이더입니다. 스파이더.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다시 영상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그게 스파이크란 친구예요. 당연히 인간의 문명도 활용할 줄 알고요. 나비족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나비족스러운 움직임도 보일 수 있는 친구예요. 물론 신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비족만큼 강하지도 않고 그만큼 빠르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판도라 행성 야외에서 살아남질 못합니다. 이 행성의 공기는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멋지게 살고 있는 스파이크. 이 친구는 제이크와 네이티리 집안의 또 다른 자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집 아이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끝내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이 집안의 엄마 네이티리가 끝끝내 이 아이를 이방인 이상으로 보지는 못해요. 왜? 스파이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이 행성의 한 짓을 봤으니까. 지난번 그 전투에서 자기 아빠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스파이더의 아빠가 쿼리치라서 그래요. 그 쿼리치. 걔 아들이 스파이더예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우리 아빠가 쿼리치고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근데 이 편에서 자기 아버지 인간 쿼리치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우연히 영상으로 보게 되거든요. 누가 죽였어요? 네이티리가 죽였잖아요. 화살로. 이 큰 나비족이 그 큰 화살로 이 조만한 인간의 가슴팍을 뚫었잖아요. 그 영상으로 보게 돼요. 아빠가 나쁜 건 알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는. 이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좀 복잡한 심경을 느낍니다. 심지어 이 편에서 인간들이 판도라를 다시 침공하잖아요. 이때 스파이더가 이 사람들한테 잡히거든요. 그래서 고문 같은 것도 막 당해요. 나비족의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근데 그때 나비족으로 환생한 이 쿼리치 마크 2가 얘를 좀 도와줘요. 이렇게 고문하지 말아라.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둘의 교감이 좀 살짝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쿼리치도 누군지 알거든요. 자기 기억 속에도 자기 아이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인간 쿼리치랑은 다른 존재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요. 또 스파이크가 여기에 묘하게 복잡한 감정을 좀 느껴요. 자연스럽게 적대 관계이지만 둘은 부자지간으로서의 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스파이크가 이 쿼리치 마크 2와 그의 크루 멤버들에게 나비족들의 삶의 방식과 언어 같은 걸 좀 가르쳐 주기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쿼리치 마크 2 역시 마크 1처럼 악랄하구나. 기본적으로 나비족과 판도라를 괴롭히려고 온 사람은 맞구나. 이걸 스파이크가 깨닫게 되고 그의 공작들을 좀 방해합니다. 그리고 영화 2편 후반부에 벌어지는 이 전투 장면들에서 자기가 또 영상으로만 봤던 네이티리의 전사로서의 모습, 눈을 희번뜩해서 하악거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 모습을 직접 또 보게 돼요. 이때 또 복잡하고 또 낯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네이티를 봅니다. 스파이크가 그래서 계속 이 안에서 제일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 방금 말한 이 전투 후반부에 쿼리치가 제이크의 아이 중에 하나를 딱 인질로 잡거든요. 흉기 갖다 대고. 그때
네이티리가 스파이크를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실제로 칼로 가슴팍 이렇게 살짝 흉터까지 내요. 피가 흐르게. 인질 그거 동시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파이크는 내 애 아니야. 얘 나비족 아니야. 라고 네이티리가 무언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쌍방 인질극에서 쿼리치가 먼저 굴복합니다. 쿼리치는 스파이크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냉혈한처럼 굴지만 스파이크에게는 항상 쿼리치가 이상하게 물른 감정을 보여요. 그래서인지 제이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물에 처박힌 쿼리치 마크2 얘를 꺼내준 게 스파이크예요. 물론 이 쿼리치를 따라가진 않아요.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나비족에게 합류를 하는데 그럼에도 묘하게 스파이크 마음속에는 쿼리치 마크2가 쿼리치 마크2 마음속에는 스파이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운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이티리와의 관계도 묘하게 지금 여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그렇고 아까 제이크네 자녀들 얘기할 때 거기 로아크라는 둘째 아들이 자기 친구 구하러 가는 것 때문에 그거 도와주다가 첫째 애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구하러 간 게 스파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더라도 네이티리 머릿속에는 내 애는 내 애니까 스파이크 구출 작전 때문에 내 첫째가 죽은 거잖아요. 또 스파이크 입장에서는 네이티리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 알았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스파이크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앞으로 하게 될 결정이 시리즈의 어느 스노우볼을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리즈의 정말 중요한 스토리와 설정, 캐릭터들 소개는 끝났어요. 이미 얘기를 꽤 했죠? 여기서 영상 끄셔도 보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온 김에 몇몇 가지 설정도 더 알고 가면 이왕 본 김에 그거 알고 가면 재밌겠죠? 바로 가봅시다. 토르크 얘기를 해야 돼요. 나비족 사람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 나비족이냐에 따라서 이동수단으로 도움을 받는 동물들이 달라요. 말 같은 걸 타고 다니는 부족도 있고 아까 말한 산호초 부족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막 타고 다닙니다. 여기도 평소에 타는 건 일루라는 물고기고 전사들이 타는 건 따로 또 있는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시리즈의 근본 부족 누구다? 숲의 부족의 오마티카야 부족. 이들이 타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크란이라고 불리는 생물입니다. 아까 왜 하늘에 떠있는 섬 얘기했잖아요. 이 부족 사람들은 거기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이크란을 타서 그래요. 날아다니니까. 이 이크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평생 한 사람의 나비족만 자기 등에 태워줘요. 매칭 시스템이에요. 매칭 시스템. 한 번 맺어지면 얘랑 계속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날아다니는 생물체 중에 최상위 서열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토르쿠예요. 마지막 그림자라는 뜻인데 이 이크란이라는 생물체 자체가 위협적이고 무섭거든요. 근데 얘네도 토르쿠가 나타나잖아요. 그림자만 나와도 도망가요. 그만큼 거대하고 무시무시하고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르쿠와 교감을 하고 얘를 굴복시키고 얘를 자기 친구로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나비족의 이 유구한 역사에서도 한 5명밖에 못했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토르쿠를 자기 친구로 만든 사람을 토르쿠 막토라고 불러요. 마지막 그림자의 라이더다 라는 뜻이죠. 지구오락실 보신 분들은 미미 씨가 남긴 그 유행어 토르쿠 막토. 아, 저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3, 2, 1. 뚜루꾸막뚜. 그게 이거예요. 이 명칭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토르쿠 막토가 탄생하는 게 너무 희귀한 일이다 보니까 토르쿠 막토가 탄생했다? 이 자체로 나비족의 영웅이 됩니다. 리더격 인물로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바타 1편에서 제이크가 역사상 6번째 토르쿠 막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지위를 활용해서 여러 부족들을 연합시켜서 인간들과 싸운 거예요. 하지만 2편에서 인간들을 피해 도망칠 때 리더의 자리를 내려놨잖아요. 이러면서 이 모든 걸 멀리 했기 때문에 과연 3편에서 토르크가 다시 나와서 주인공들을 도와줄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3편에 진짜 나오는 생물 하나, 파야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 스토리 설명할 때 판도라 행성의 고래 같은 툴쿤이라는 생물이 있다 그랬죠. 파야칸은 툴쿤입니다. 툴쿤은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이크란이 그러하듯 산호초 부족 사람들과 1대1 매칭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실상 동족 같은 존재예요. 특이한 건 이 툴쿤은 집단 생활에서 항상 무리가 같이 다니는데 파야칸이라는 툴쿤은 혼자 다녀요. 여기서 추방당한 외톨이거든요. 툴쿤은 자기네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사륙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인간들이 여기 와갖고 툴쿤 사냥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파야칸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들, 젊은 툴쿤들을 데리고 인간들이랑 싸웠거든요. 떼죽음을 당했어. 자기도 부상을 크게 입고요. 툴쿤 입장에선 이것도 사륙이에요.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제이큰의 그 반항적인 아들 로아크, 걔가 바다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 파야칸이 얘를 살려줘요. 제이크는 뭐였어요? 그쪽의 외톨이였죠. 외톨이는 외톨이를 알아보죠. 둘은 친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2편 후반부에 나오는 싸움,
쿼리치 쪽 사람들이랑 산호초 부족과 제이크 가족들이 같이 싸울 때 그때 파야칸이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파야칸이 그려진 걸 보니까 분명히 3편에 나와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앗이라는 나비족 인물이 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거의 안 불려요. 중요한 건 이분이 네이티리의 엄마라는 거예요. 아까 네이티리가 오마티카야족 족장 딸이라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은 족장의 아내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이분은 차히크라고 불리는데 나비족 부족들은 족장도 족장인데 차히크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이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옛날 치면 뭐 샤먼 이런 존재일 것 같아요. 의식을 치르는데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치료 같은 걸 해주기도 하고요. 제이크를 이 마크2 버전으로 만들어준 거, 영혼을 옮겨준 것도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의 딸인 네이티리가 엄마를 이어서 차대 차히크가 될 예정이었는데 제이크를 만나 결혼하고 부족을 떠나서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서 2편 기준으로 아직도 이분이 오마티카야족의 차히크로 활약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그 이름 크레딧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차히크 얘기하니까 차히크는 이 부족마다 있거든요. 제이크가 가족들과 함께 도망간 이 산호초 부족의 맷케이나 부족, 여기에도 당연히 차히크가 있습니다. 이름은 로날이고요. 남편인 족장 토노와리와 함께 이 부족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이 집에도 자녀들이 있어요. 아오농이라는 아들, 그리고 츠이레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츠이레아라는 친구가 제이크네 그 말썽쟁이 로아크, 얘랑 호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썸 좀 타는 것 같아. 이런 기류를 살짝 만들었었어요. 지금 아마 더 친해졌을 가능성이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짧아요.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개해야 될 것 같은 인물도 소개해드릴게요. 아드모어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장군은 지구인의 판도라 행성 침략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당연히 쿼리치보다 윗단계 사람이고요. 당연히 극강성파겠죠. 2편에서는 소개 정도만 됐는데 3편에서는 또 어떤 힘을 펼칠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비중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개해야 되는 인간들 2명 있어요. 판도라에 남아있는 극소수 온건파 과학자들 노먼과 맥스가 있는데 키 큰 사람이 노먼, 키 안 큰 사람이 맥스예요. 이 둘은 그레이스 박사님을 도와서 정말 오랫동안 판도라를 공부하고 애정을 쏟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리즈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3편에도 분명히 등장은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예 비중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름이 또 역시 크레딧에 올라있는 사람들, 쯔테이라고 원래 오마티카야 부족에서 네이티리랑 결혼이 예정돼 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네이티리가 제이크를 만나고 찐사랑하게 되면서 정리가 됐죠. 근데 이 청년 유망주 전사거든요. 1편 마지막에 인간들과 싸우다가 총 맞아 죽은 것처럼 나왔었는데 이번에 크레딧에 캐릭터 이름과 배우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또 2편에는 스콜스비라고 툴쿤을 잔혹하게 사냥하고 다니던 사냥꾼이 있거든요. 후반부에 아까 소개한 툴쿤, 파야칸의 공격을 받고서 팔이 잘린 상태로 바다에 풍덩 빠져요.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쯔테이랑 스콜스비 둘 다 이번 영화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살아난 건지 회상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언 가빈이라고 해양 생태계를 공부하는 과학자인데 다른 온건파 과학자와 다르게 스콜스비를 도와서 툴쿤 사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암리타 추출 여기에 힘을 썼던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2편 이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3편에 이름이 올라 있고요. 1편에 판도라 자원을 약탈하는데 큰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의 중역으로 판도라에 와 있던 인물이 있어요. 파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강성파이면서 동시에 또 인간적인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쿼리치와 함께 움직이면서도 가끔씩은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이런 걸 좀 보여줬던 인물인데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인간들 편에 섰기 때문에 마지막에 판도라에서 추방당한 걸로 끝났는데 서사가 이 사람도 3편의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회상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그러려니 해주세요. 네, 그렇게 아바타 불과제를 보기 전 알면 좋을 것 같은 시리즈의 주요 설정,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아바타 불가제를 보러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거 그리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